자, 이제 파견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법은 1차에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그 2차 가실 때는 좀 더 세부적인 판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1차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제가 1차에서 나올 정도까지만 강의를 했고, 2차 보실 때는 좀 더 판례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 요거 말고도 추가적인 판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들은 2차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파견법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 정의에 대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만. 파견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파견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게 파견 사업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견 업체가 되는 거죠. 파견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가 이제 어떤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해요. 왜 고용을 하는가 하면 이 파견 사업주가 다른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을 우리가 근로자 파견 계약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약 체결 내용이 이제 당신의 그 근로자를 우리 회사에 좀 파견 보내줘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파견 사업주가 이 파견 계약에 따라서 고용을 했고, 고용을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고용한 사람이 지휘 감독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한 사람을 이 사람에게 파견 보내서 지금 나를 사용하는 사람,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이라는 표현이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지휘 감독이 되겠죠. 나를 지휘 감독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사용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아주 쉽게 정리하게 되면 파견은 딴 게 아니고요. 고용과 사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이게 파견이에요.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다른 편으로 간접 고용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계약직이나 무계약직은 직접 고용이죠. 나를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케이스는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견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파견법을 과거에는 금지했습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과거에는 이걸 중간 착취로 했어요. 과거에는 근로기준법 구조에 따라서 이건 중간에 착취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IMF를 거치면서 파견이 너무 퍼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견을 너무 퍼져버리니까 좀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파견을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파견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문제가 파견 근로자가 뭐가 아쉬울 거냐 이거죠. 파견 근로자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뭘까요? 파견 근로자의 가장 아쉬운 점은? 파견 근로자 보니까 사용사업주가 괜찮아요, 오히려. 사용사업주가 더 조건이 괜찮아요. 파견 업체가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저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사용사업주가 지휘 감독하고 있지만 저의 사업주는, 계약상의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예요. 그러면 내가 뭐 그래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고용도 하면 어떨까? 그냥 이 사람 빼버리고 이 사람과만 관계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바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바람들을 우리 법에서 약간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 이제 정리조항을 그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파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 파견 업무예요, 파견 업무. 파견 업무가 있습니다. 파견 업무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상시 파견이 있고, 이제 그게 421쪽에 나와 있는 표를 정리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임시 파견이 있어요. 임시 파견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 결혼 발생했을 때 임시 파견과, 자, 간헐적인 업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파견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 파견은 이게 아무리 이제 그 회사의 위험을 부담을, 위험을 좀 분산하기 위한 그런 경영학적인 그런 그 제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줄 돈이 100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중간에 없으면요, 100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수수료조로 한 20을 떼갈 겁니다.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80밖에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근로자에게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워낙 이제 이게 퍼져버리니까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좋은 형태예요.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뭐 사업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의 뭐 형태가 되겠지만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형태니 이거를 만약에 상시 파견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시 파견은 대상 업무를 좀 어려운 표현 쓰게 되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파견을 허용할 때 나라마다 입법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해요. 어떤 나라는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파견이 안 돼, 이거야. 요거는요. 네거티브니까. 요거는 파견이 안 돼, 나머지는 다 허용돼, 이거야. 파견을 넓게 인정하는 입법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허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만 정해놓고 요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한 방식은 포지티브. 요것만 돼, 이거, 요것만.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은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상시 파견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요것만 되는 업무가 지금 32개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령에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상시적인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조항 중에 하나가 이 32개 업종에 뭐가 포함 안 되는가 하면 제조업종.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그러니까 32개 업종에 제조업종에 직접 생산업을 하시는 그 업무는 제외를 시켜놨어요. 왜 해놨는가 하면 제조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제조업은 파견의 천국이 되게요. 파견 너무 편한 거예요. 근로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쉽게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종은 파견 허용되는 그 순간에 아마 전체적으로 파견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조업종은 이 파견을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상시 파견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파견 중에 임시 파견이 있어요. 임시 파견은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일시로 하는, 일시적으로. 일시로 하는 것들은 첫 번째, 결혼, 부상.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정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질병을 당한 거예요. 혹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메꿔야겠죠. 메꿀 때 기간제로 메꿀 수도 있겠지만 파견 근로자로 메꿀 수도 있습니다. 파견업체에 의해서 잠깐 이제 이분이 부상 입어가지고 한 달 동안 쉬어야 돼요. 이분에 대해서 대체할 파견 근로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요 업무는요. 여기는 32개 업종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전체 업종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업종이 가능한데, 또한, 전체 업무가 가능한데요. 업무란 편 찍어요. 전 업무. 가능한데, 뭐는 안 되는가 하면, 파견 절대 금지 업무가 있습니다. 파견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견법에서 파견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업무가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전 업무에 임시 파견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이것도 포함돼요. 전 업무에 제조업종에 직접 생산해 공장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결혼 발생했을 경우는 절대 안 되는 업무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뭔가 하면은 일시적으로 일이 많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 회사가 뭐 6월 달에 7월 달에 엄청 일이 많아졌다. 그때는 이제 6월 달, 7월 달만 위해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 업무예요. 그리고 절대 금지 업무는 제외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조업종은 상시 파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어떤 공단에 가시면은 파견 근로자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공단이 있습니다. 아니, 노무사님 원래 상시 파견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악용할까요? 요걸요. 자, 이런 거 하면 이제 기간을 보겠습니다. 파견이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니까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파견 기간을 제한해야 돼요. 기간을요. 상시 파견 근로자 얼마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1년 이내 플러스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장을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최대 기간은 2년.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 파견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상시 파견은 2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한 근로자가 있어요. 누구는 가능한가 하면 고령자.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령자에 대한 어떤 고용을 좀 촉진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발생했어요. 결혼 발생해서 이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파견근로자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요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해서 돌아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제 질병을 얻었습니다. 질병당한 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기간 동안 파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헐적인 그런 이제 업무는요. 간헐적이니까 일시적으로 해야 돼요. 길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는 3개월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 위에는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1회 연장 가능해서 3개월 이내.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파견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조업종의 생산 공동 업무는 파견이 안 되는데, 상위 파견에 요 간헐적인 업무로 이제 6개월 파견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돌려막기 이제. 파견 업체로 막 돌려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견 업체로 돌려막으니까 그냥 1년 내내 파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상시 파견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상시 파견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식의 파견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근처에 공단 가시면은 이게 파견 근로자로 채워져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어요. 여기 요 내용들을 좀 악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파견의 업무와 파견 기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안 드린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에 가운데 표로 보시면은 임시 파견은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요. 만약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임시 파견에 대해서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물론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협의는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이 절대 안 되는 업무가 있다고 했죠? 그게 맨 밑에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업은 파견을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역 업무. 이제 부두에서 하역하는 업무. 그 업무도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요. 선원 업무도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안법에 따라서 유해 위험 업무도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요. 현재 유해 위험 업무가 이제 고기압 발사하는 잠수, 잠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시행령으로 각종의 뭐 의료기사나 의료인에 대한 파견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기 자동차에 대한 운전 업무, 화물 자동차에 대한 운전 업무, 파견을 절대 금지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파견이 임시 파견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자, 요걸 제외하고서는 임시 파견은 가능해요. 임시 파견은. 나머지는 상시 파견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파견 기간 상시 파견은 밑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그죠? 최대 2년까지입니다. 최대 2년까지. 고령자 2년 초과에도 할 수 있어요. 임시 파견이다,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 일시적이다, 간헐적이다, 3월 플러스 3월까지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파견이에요. 파견인데, 이 경우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견이. 이 경우는 언제가 불법이 될까요? 상위 파견은? 32개 업무가 아닌 경우, 불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 업무도,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을 보낸 경우, 불법이겠죠? 사유에서의 필요한 기간이 오버했는데 더 쓰고 있다. 불법이겠죠. 6개월 오버했는데 쓰고 있다. 불법이겠죠. 그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 되게 되면 어떤 책임을 부과하겠죠. 누구한테 책임 부과하는가 하면 이 사용사업소에게 네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지금 파견으로 사용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 이렇게 했어요.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파견하게 되면 이 사용사업주가 원래는 파견 근로자가 자기 근로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자기가 직접 고용도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아까 그 기간제는 어떻게 됐었죠?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봤죠, 그죠?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고 고용해야 돼요. 고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 의무는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 고용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맨 밑에 그 판례는 뭔가 하면은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불법 파견하게 되면 고용 간주 조항이었어요. 마치 기간제처럼 이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을 쓰고 있다가 현재는 고용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요거는 2차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요. 간주는요, 네가 고용하건 고용하지 않건 우리 법원에서는 고용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 의무는 네가 고용하라는 거야. 뭐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 과태료 무섭지. 그러니까 빨리 고용하는 게 좋을 걸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과태료 안 무서워 이거야. 나 돈 많아. 돈 많으니까 네 고용하지 않을 거야. 고용 안 하고 과태료 내고 끝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고용 의무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안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고용 의제였기 때문에 네가 고용하건 고용하지 않건 판결을 그냥 당신의 근로자행위보다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용 의무가 됐다 보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여전히 이 근로자는 이 사람의 근로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고용해야 된다. 이 조항의 성격이 뭐냐. 이게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2차형으로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 조항은 공법상의 의무조항이다 그냥. 아, 그렇죠. 이건 의무니까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내고 끝나는 겁니다. 이 사용자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적인 관계까지 규정한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뭐 안 지키면 과태료 내고 끝나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에요. 고용 의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고, 한 견해는 아닙니다. 이게 의무 조항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 나오는 거지만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고 사업상의 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상의 권리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근로자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상의 권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하나가 형성권, 하나가 청구권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서는 그냥 불법하게 내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한쪽 견해는 불법 파견되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당신의 근로자로 고용할 것을 당신이 이제 얘기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근로자로 당신을 나의 근로자로 고용하겠습니다. 이거 당신이 의무 이행하세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본 거예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걸 본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항은 단순하게 의무를 안 지키면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당신이 고용할 것을 당신이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한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법 확인을 얘기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당신의 채무를 이행하세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방이 되면 사용자는 어떤 채무가 있을까요? 이 채무가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당신을 고용합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단순한 공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의사표시가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겠죠. 그죠? 근데 채무를 이행 안 한 거예요. 이행 안 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하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고용합니다라고 의사표시 하세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채무가 아니고 당신이 나를 고용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채무예요. 의사표시가. 그게 채무인 거니까 그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구권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이 의사표시를 법원이 가름할 수가 있어요.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 있어요.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 의사표시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대신 그러면 이 판결 내려주세요. 그럼 법원이 판결 내립니다. 여기가 불법이 됐고 파견이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 의사표시에 대한 가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 시점부터 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 되는 거예요. 근로자. 법원 판결로 고용한 겁니다.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고용 의무조항에 대한 법적인 지금 판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고용된 거니까 판결 이후부터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거예요. 사용자가 의사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근로자인 건데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안 했더라도 법원이 판결 내리면은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제 법원의 판결로. 그럼 고용된 겁니다. 된 거니까 임금 지급해야 돼요. 자, 불법 파견 시부터 이제 판결 있을 때까지는 원래는 고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어려운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차에서는
이런 직접 고용 의무의 그런 성격이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사법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파기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사업주 상대로 해서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고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그 이후에는 임금을 줘야 될 거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임금과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가운데 그 판례를 보시면요. 파견 사업주가 변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파견 노조가 있는데, 이 파견 사업주가 계속 바뀐 겁니다. 파견 사업주, A 파견 사업주에서 1.5년, B 파견 사업주하고 1.5년, C 파견 사업주하고 1.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반복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파견 사업주가 1.5, 1.5, 1.5인 거니까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2년 초과의 기준점은 사용사업주겠죠, 사용사업주. 이 사람의 계약상의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불법 확인인지 아닌지는 사용사업주를 가지고서 기간을 보는 거예요. 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그때는 2년을 초과한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판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가 지금 그 도로공사에서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 판례.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의주사업주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가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 자, 그러면 불법 확인이 되게 되면 고용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직을 했어요. 했는데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고용해야 된다.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면 이 사람이 사직을 했건 다른 사업체로 전직을 했건 관계없이 고용 의무는 살아있다. 지금 이제 그 도로공사 그 톨게이트 직원에 대한 판례가 요 판례인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도로공사 직원이 도로공사에서 이제 2년을 파견을 했어요. 그 불법 파견한 거죠. 불법 확인하게 되면 고용을 해야 돼요, 도로공사가, 이 근로자를. 근데 이 근로자분들이, 자, 일부가 다른 외주업체로 또 간 겁니다. 이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사직을 한 거예요. 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사직한 겁니다. 그럼 이게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용해야 된다, 그래도. 직접 고용 의무는 살아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직접 고용 간주조항 또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그러니까 이게, 이 고용 의무 조항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인 겁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와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하고의 관계에서 사직했거나 파견사업주가 바뀌었거나 파견사업주에게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사업주하고의 고용 의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게. 그 사람이 파견업체를 바꾸거나 파견업체에 사직했거나 파견업체에서 해고했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 사용사업주하고의 관계에서 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면은 그건 발생한 거다, 이제.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2차용으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에서는 그 정도 판례 내용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8월 29일자 나왔던 그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 의무조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1차 용어로 좀 가볍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그럼 이 사람한테 임금을 어떻게 줘요, 임금을요? 파견업체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임금이 작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용했습니다. 이제 고용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같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 그때는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이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이 파견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있는 조건보다는 낮추지 마세요. 이런 보호장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는 낮추지는 마세요.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자, 이 파견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어야 돼요. 파견 업체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필요하다. 파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허가받아야 돼요. 중요사항 변경 시 허가. 근데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허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신고 그냥.
자, 중요사항 변경이라든지 파견을 하려고 할 때는 허가 필요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중에 두 번째가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파견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이 완전 독점인 거죠. 이 회사만 위해서 파견한다. 이건 파견 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허가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허가해주고, 갱신 허가 해줍니다. 갱신 허가도 3년이에요. 그리고 식품 적개업, 숙박업, 결혼 중개업 이런 것들은 파견업을 겸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당연히 금지합니다. 명의대여 할 수 없어요. 자, 파견. 쟁의행위라고 있는 사업장에는 파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에서 중인 사업장에는 이 쟁의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적립을 했어요. 적립을 한 다음에 2년까지도 파견이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근로자 대표와 동의하게 되면 6개월로 이게 단축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파견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견근로자의 지위하고 차별은 똑같아요. 차별은요. 아까 차별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이런 거 줍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비교할 때 동종, 유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했어요. 단시간은 누구랑 비교했죠? 동종 혹은 유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습니다. 파견 근로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랑 비교할까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 이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 파견 근로자와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차별의 금지화 시정, 비교 대상,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들은, 차별에 대한 조항들은 기간제법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가, 파견이요. 잘 보시게 되면 사업주가 두 명이에요. 그죠? 사용하는 사업주와 파견하는 사업주. 그래서 이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바로 8번으로 오겠습니다. 8번으로. 자, 8번으로 오면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럼 임금 지급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혹은요, 이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네요. 그럼 해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다 사업주예요. 사업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 책임지는 법의 범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근기법,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 근기법은 원칙은 양자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양자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은 분리돼요. 분리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사업주가 두 명이니까 둘 다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은 분리됩니다.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면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근로계약 관련된 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파견사업주는 해고 문제, 해고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문제. 계약을 하고 이제 임금을 주고 하는 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임금 지급하는 겁니다. 그 임금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돼요. 자, 하지만 사용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지휘감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 문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차 휴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원칙은 사용사업주. 하지만 연차 휴가에 대한 돈 문제는 사용사업주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시간 문제는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원래 휴가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1년 근무하게 되면 15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연차휴가 누가 책임질까요?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가. 그러니까 대개 휴일휴가는 다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만큼은 휴가도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예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배려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 누가 책임질까요?
안전배려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니까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도 원래는 파견사업주가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돼요. 파견사업주가 돈을 주는 거니까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용사업주가 제대로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임금 못 준 거다. 그때는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지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안법은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원칙은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내가 지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사업주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딱 한 가지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건강진단. 그러니까 일반 건강진단이 있거든요. 이 일반적인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해야 된다. 요 예외가 있어요. 대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건강진단, 1년에 한 번 맞는 그런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용 문제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또 진행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431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많은 것이 제조업종이니까 제조업종은 상시 파견을 못해요. 그죠? 아예 파견 아예 못합니다. 이게 임시 파견이 일부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시 파견은 제조업종의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못하게 돼 있는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로 하는 그 계약 유형이 도급계약입니다. 요게 이제 현대차 판례가 되고 현대차.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위임계약, 위탁계약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도급계약은 여기가 도급인이 있고, 그러니까 도급인이 이제 원청회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청회사가 있고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있습니다. 이 수급인이 하청회사가 되겠죠. 그럼 도급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 이런 계약이에요. 원하청 계약인 겁니다. 원하청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이제 뭘 주는가 하면 일의 완성을 제공해요. 일의 완성.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해요. 자,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완성이 목적인 것이지 노무 제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일의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 주겠습니다. 이게 원하청 계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많은 갑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가 후려치기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갔으면 100을 줘야 되는데 흠이 있네요. 90만 주겠습니다. 이게 단가 후려치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꽤 이제 높아졌죠. 이제 굳이 100까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꽤 숙달됐으니까 하나에 90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갑질할 때가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청업체가 이 일을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도 하고 사용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청 계약과 하청회사의 근로계약과의 모양새입니다. 원래는 이게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모양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청회사가 과거에 어떤 게 문제가 많았는가 하면 이 하청회사가 설비가 부족해요. 자본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회사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흔히 저희들이 사내 하청, 사내 하청. 회사 안에서, 원청회사 안에서 이걸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내하청, 사외하청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법상으로는. 근데 사내하청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을 마치 자기의 근로자인 것처럼 지휘 감독할 때가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걸 얘가 하지 않고 얘가 하는 겁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가 된 거죠. 이게 파견이에요, 이게 파견.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견은 제조업종의 생산 공정 업무는 상시 파견을 못해요. 허가 안 해주거든요. 그럼 파견하고 있잖아.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불법 파견을 해요. 불법 파견.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위장도급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도급을 위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인 거니까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과거에는 고용 간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고용 의무가 아니고 고용 간주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시험 문제는 시행법을 가지고 내니까 그냥 고용 의무를 해야 돼요. 고용을 해야 돼요. 이게요.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뭔가 하면은 이게 과연 불법인지 적법 파견인지를 적법 도급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적법 도급, 만약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 파견이 되겠죠. 그죠? 그걸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네가 좀 알고 있냐? 이게 이제 2차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구조고요. 여기 현대차가 이제 그 패소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현대차가 지휘 감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차가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 판례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판례 중에 하나가, 철도공사 판례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자신 졌어요. 근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철도공사. 여기가 이름은 참 많이 바뀌었죠. 이제 과거에는 홍익회 하다가 철도 유통으로 하다가 지금은 코레일 관광 개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철도 유통이었어요. 철도 유통. 철도의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도공사의 승무 팀장이지만 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철도공사 유통의 그런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승무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위탁계약. 그래서 철도공사의 유통에서의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여기는 이제 열차 팀장이 있고요. 승무팀장이 있을 거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가 나를 지금 지휘감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휘감독한 거니까 원래 위탁계약도요. 이 철도 유통이 이 승무원을 지휘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주장들은 철도공사의 팀장이 우리를 지휘감독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용은 철도 유통이, 사용은 철도공사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철도공사가 우리의 사용자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걸 청구한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조는 똑같았는데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패소를 했어요. 이게요. 이분들 패소가 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이게요. 이게 왜 논란이 많은가 하면 이분들이 2심까지는 이겼거든요. 2심까지는 맞다. 지금 철도공사가 지휘 감독하니까 철도공사가 이분들의 사용자입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근로 안 시킨 거는 부당해고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을 다 지급했어요. 한 사람당 1억 원,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졌어요. 뒤집었어요, 이거를요. 아닙니다. 철도공사가 맞습니다. 이건 불법 확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로자 졌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줬던 임금은 다 부당이 되게 돼요. 이걸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 이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미 생활비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 자살하고 막 그 당시에 엄청난 타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 판결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는 졌습니다. 이분들이. 졌는데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자, 이분들을 그냥 철도공사가 다른 직렬로 고용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노사정 간에 타협을 좀 했어요. 타협을 해서 이게 이 법원에서는 졌지만 좀 타협을 해서 이분들을 철도공사에서 다른 직렬로 고용하는 식으로 지금 좀 타협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8년 걸렸어요. 8년 만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희망 고문한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컸던 그런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는 그러면 과연 이게 불법 파견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판단 기준이 이 사람이 사용했으면 파견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사용했으면 파견인 거다. 판단 기준을 좀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433쪽에 판단 기준을 밑에 표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밑에 표로. 이게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볼 거냐. 중요한 것은 실질 판단이에요. 이 계약이 파견 계약이냐 도급 계약이냐 이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죠. 이건 파견 계약 아니고 도급 계약이에요. 계약서 있어요. 다 피해가는 거죠. 그걸 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첫 번째 파견을 실제로 한 거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지휘 감독을 해야 될까요? 제3자. 그래서 사용사업주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 과연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러니까 파견, 하청업체가 아니고, 이 원청업체가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파견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제3자의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파견, 이 하청업체 근로자하고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청업체의 사업장에 사실상 편입된 거죠. 그죠?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를 했어요. 함께. 예를 들면 컨베이어벨트가 쭉 돌아가고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왼쪽 바퀴는 현대차 근로자들이 갈고 있는 구조, 오른쪽 바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갈고 있는 구조. 그 법원이 볼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지금 같이 하고 있네? 근데 이걸 지시를 누가 할까요? 지시를 현대차가. 여러분들이 차를 보시면 옵션이 있잖아요. 그죠? 옵션 같은 게 작업 지시서가 붙어 있거든요. 작업 지시서 이거 누가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원청업체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그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네. 이거는 혼재 작업할 경우에는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다 분리했어요. 라인을요. 과거에는 한 라인 속에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이 판례 나온 이후부터는 다 분리했어요. 예를 들면 소나타 라인, 이제 정규직 근로자, 원청업체 근로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다른 라인, 예를 들면 뭐 그랜저 라인이다. 그랜저 라인 또 하청업체 근로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한 겁니다. 분리하게 되면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청업체가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눈 가리고 아우나우나씩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판례 법리를 요때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라인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서 라인 분리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일이 많은 자동차가 있겠죠. 그죠? 장사 잘 되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라인은 많이 돌아가요. 공장 라인들이. 그러면 연장 근로가 많습니다. 그럼 임금이 높아요. 이거 누가 하려고 그럴까요? 오히려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은 또 일이 없는 라인에 투입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 라인을 맡을 거냐 여기에 대한 분쟁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도급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지휘 감독을 해야 될까요? 도급은 하청업체가 하죠. 그럼 하청업체가 하고 있는 거냐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원고용주가 각종의 뭐 근로자의 선발, 교육훈련, 휴가, 근태점검 이거를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목적이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는 구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맡은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급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급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원래는 하청업체가 맡는 그 형태는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원칙은요. 원칙은 우리 일반적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하청업체가 필요하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맡길까요? 위험의 분산이에요. 그냥 단순한 업무 혹은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구조가 원래 원하청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위험한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다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위험한 업무 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런 사망하는 사건들이 꽤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거냐, 기술성이 있는 거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도급이라고 한다면 이 하청업체가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겠죠. 그죠?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견인지 위장 도급인지 적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다 묻기에는 조금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는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났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문제 하나 푸시고 들어갈게요. 자, 좀 뒤로 오셔가지고 440쪽에 7급 공무원 시험 한번 풀어볼까요?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문제, 7급 공무원 2019년도 올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는 시간 없을 때는 빨리 찍고 가야겠죠.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식으로 봐야 되니까 다 봐야 되지만, 첫 번째, 허가죠, 허가. 이건 신고가 아니고 중요한 거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에 어떤,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신고로 안 되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유예기간은 3년이었죠, 그죠? 갱신하게 되면 또 3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절대 파견 금지 업무였어요. 절대 파견 금지 업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가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안 돼요. 이런 계약을 맡고 있는 것이고, 파악기간 중에는 파견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제한 조항을 두고 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산안법부터는 이제 거의 1차회예요. 1차회니까 제가 상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찍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쉬었다가 산안법 보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래도 잠깐 쉬겠습니다.